볼게요. 왜 이렇게 애들이 삭막하냐? 어? 감자 녹화 눌렀어? 네. 한번 볼게요. 여기 워크북에 시의 소통 구조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화자의 뭐 했지? 화자 찾고, 그 다음 대상 찾고, 정서 상황 찾는 거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한번 볼 거야.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말을 고르시오 한번 볼게.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내가 얘기했지? 표면화가 된 화자는 나나 우리로 나와요. 이건 맞아요. 자, 두 번째. 청자가 존재해. 듣는 이가 존재해. 그러면 무조건 대화체 맞습니다. 그러면 청자 존재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청자가 존재하는 건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르는 거야, 누군가를. 돈오빠.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 돈오빠. 뭐 예를 들어 아이야 이렇게 불렀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청자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대명사를 쓰는 거야. 너 이렇게. 그러면 청자가 있는 거지. 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를 쓰면 듣는 이가 있는 거야. 자, 이거 문법 할 때 배웠었지? 저거 클리닉 와가지고 다 외웠잖아. 명령형 어미 어떤 거 있었지? 그래, 아라랑 어라가 있지. 그 다음 청유형 어미에 뭐가 있었지? 뭐하? 자가 있었지. 기억나시죠? 이런 말이 있으면 청자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청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체라고 할 수 있어? 대화체. 그럼 만약에 청자가 없어. 그럼 무슨 체가 되지? 혼잣말에. 그럼 그게 뭐라고 해? 독백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3번. 의인화된 청자가 있어요. 의인화된 청자가 있네? 이게 모순되지 않냐? 선택지가? 실제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독백체다가 아니라 청자가 존재하면 무조건 뭐라고? 대화체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의인화된 청자는 대부분 뭐 고전시가에서 갈매기를 부른다거나 너는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자와 화자의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대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 문구에 송사리라는 시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시의 화자랑 시인이랑 같다고 했나요? 다르다고 했나요?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구는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누구냐고요? 이제 얼굴도 잊으셨네요. 강물 냇물 놔두고 농가 열못에 살았던 송사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누가 말하는 거야 지금? 송사리가 말하고 있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화자는 인간일 수도 있고요. 동식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말을 할 수도 있어. 그 다음, 작품 속 시적 화자의 모든 진술은 작가 자신의 의견과 무조건 일치한다? 일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는 아니고 반드시 반대도 아니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볼게요. 아우라지가 뭔지 몰라도 돼. 자, 여기 부른 거 있어 없어 얘들아? 뱃사공아 불렀지? 자, 이렇게 부르는 걸 뭐라고 한다고? 돈오빠. 그럼 얘가 누구야? 청자가 되겠지. 배 좀 건네주게. 얘 뭐야? 청유형 문장이야. 뭐뭐 하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위의 시적 화자는 명시적 화자이다, 암시적 화자이다, 없다. 자, 이게 어렵죠. 자, 화자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화자는 안 드러났지? 그러면 암시적 화자라고 해야지. 명시적 화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드러난 거야. 표면화된 거. 아까 얘기했죠? 표면화되려면 어떻게 나온다고? 나나 우리로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청자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대화체가 됩니다. 근데 청자가 대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얘는 대화 형식은 아니고 대화체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도 보세요. 형님, 사촌 형님. 그럼 얘가 누구야? 청자지? 그치? 부르지? 형님을.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 그러면 사촌 동생이 누구한테? 사촌 형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야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야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얘는 사촌 형님이 뭐 하는 거지? 대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대화체야? 아니지. 대화 형식이죠? 둘이 대화하고 있죠? 여기 1번 화자
답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을, 이거 대화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든지 오실 줄만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가요. 그럼 이 시의 청자는 누구지 얘들아? 당신이지. 너나 당신 나오면 청자라고 했지. 이렇게 써보세요. 근데 곁에 있니 부재하니? 기다리고 있지. 기다리는 거 옆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재하는 청자가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는데.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빙자 옥질이요.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를걸요? 상관없어요. 이 눈 속에 너로구나. 자, 여기 넣어보세요. 가만히 향기너와 황혼어를 기약하니. 모르겠죠? 뭔 말인지.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인가 하노라. 했는데 제목이 뭐야? 제목을 보고 추측하라 그랬지? 매화사지? 자,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굴 가리킬까? 매화를 뭐 한 거지? 의인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 맞아요? 나나 우리 있어 없어? 없지. 대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맞죠? 화자가 의인화된 청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맞죠? 매화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맞죠. 계속 볼게요. 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그럼 여기서 청자가 누구야 얘들아? 독수리지. 또 거북이지. 독수리랑 거북이 불렀어. 그럼 얘 뭐야? 의인화 돼요 안 돼요?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선택지 하나하나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문학작품 감상 방법 있죠?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내신을 했을 때 문학작품 감상 방법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수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보기로 주어지고 그냥 문제가 나왔어. 근데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안 했던 친구들은 걔를 풀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작품만 보는 관점이 있고 우리 작품 외적인 요소 있지? 어떤 거 있지? 작품 누가 쓰니 얘들아? 대답도 안 해. 뭐야? 작가가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작품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죠. 그 다음에 독자가 작품을 읽고 감동을 얻죠. 자, 그래서 우리 작품만 보는 관점을 배웠었어요 옛날에. 이거 무슨 관점이라고 하지? 뇌제적 관점이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작가하고 시대랑 독자 있지? 요렇게 보는 건 무슨 관점이 돼? 외제적 관점이 돼요. 요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업을 안 해도 이제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자, 그 중에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뭐 말하는 걸 표현론이라고 하고, 시대는 반영론, 독자는 효용론이 되겠죠. 작품만 보는 관점 먼저 얘기해 볼게요. 내재적 관점은 시에 나타난 시어라던가 운율, 비유적 표현, 심상, 화자,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작품을 해석하면 내재적 관점이야. 그런데 이 외재적 관점은 작가의 어떤 작품 경향이라던가 작가의 생애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걸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대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 뭐 있지? 니네 했잖아. 노새 두 마리. 너네는 기억 속에 듣고 했었지? 그것처럼 어떤 시대적 배경, 시대적 상황. 근데 우리나라에는 시대적 상황이 대표적인 게 내가 뭐가 있다고 그랬지? 일제강점기. 이거부터. 그 다음 또 뭐 있어? 6.25 전쟁. 그 다음 또 산업화, 도시화. 그 다음에 독재 정권. 요런 거 있죠? 요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걔는 반영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독자가 얻은 거 있지? 깨달음이라던가 감동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한다 하면 걔는 효용론이 됩니다. 얘는 여러분 또 나와요. 알겠어요? 얘는 또 나와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쓰셨나요 다? 네? 다 쓰셨어요? 저 만약에 쓰러지면 119 불러주세요. 진짜 너무 아픔. 쌤 쓰러지시면 쓰러지면 너가 들어. 알았지? 끌고 가. 너가 들어. 근데 그 소방관 아저씨들은 날 들더라. 소방관 아저씨들은 나를 들어. 날 든다니까? 들 것에? 우리 남편도 날 못 드는데.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어디 있어 이거? 뭐야? 여기 보자. 자, 작품을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 자조적 세계라고 보고 외부 세계랑 분리라고 되어 있지. 다음 시어에 분리시킨 다음 시어의 함축적 의미나 운율, 의미관계와 같은 작품 내부의 언어와 구조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하는 관점을 뭐라고 한다? 절대로적 관점. 맞지요? 자, 내려오세요. 자,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했어. 그럼 그게 뭐야? 효용론이고요. 그것은 무슨 관점이기도 한다? 외주론적 관점이기도 하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작품을 화면이 왜 꺼졌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하면 1번은 무슨 론이야 얘들아? 말해줄래? 반영론. 화면이 안 나오죠? 기다려보세요. 반영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시인의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 그게 뭐야? 표현론이지.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읽는이 이거 뭐야? 독자지? 그럼 효용론이 되겠지? 오, 잘한다. 자, 그 다음 4번은 작가가 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뭐지? 또 표현론이 되겠죠? 근데 얘는 시어 자체에서 시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있어 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야? 내재적 관점이 되겠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조금씩 개념을 할 거거든요. 됐고, 그 다음에 감자 채점 안 했어도 그냥 주세요. 지금 수업해야 돼가지고 오면은 채점 바로 해야 돼. 문학을 좀 먼저 하자. 문학을 한번 봅시다. 이쪽 PC면요. 문학 하고 쉴게요, 여러분. 왜 쉬죠? 아픈데 수업 가는데. 자, 이거 읽어보셨나요? 다들? 근데 왜 이렇게 틀려? 나 이거 얘기해줬는데 푸는 방법. 이상의 거울과 그 다음에 운동주의 자화상 있죠? 자화상을 저는 이걸로 볼래요. 오늘 이걸로 두 번째 걸로 다 하지 않을 거고. 자,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문과 작품이 있을 때 뭐부터 먼저 보라고? 지문 먼저 읽어보라고 했지? 그치? 지문을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독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제목이 자화상이잖아. 그 다음 얘는 노블 작품의 공초라고 되어 있지? 근데 지문이 여기 이렇게 있어, 자화상이. 그럼 얘를 먼저 읽는 거야.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 자화상은 화자가 스스로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말하는데 회화에서뿐만 아니라, 회화는 여러분 여기서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시인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을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시인이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며 성찰하는 모습으로 주로 나타난다. 시인은 자아를 성찰하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 스스로를 대상화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이 질문을 하고 나는 누구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뭐한다? 대상화한다. 대상화라는 게 무슨 말이지? 나를 분리해서 타인처럼 바라보는 걸 대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나라는 자아는 거울에 비친 나와 거울을 바라보는 나로 뭐한대? 분열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는 대상화된 자아이니까 객체화된 자아에 해당하고, 거울에 비친 나가 뭐라고요, 여러분? 객체화된 자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헷갈리면 읽으실 때. 거울을 바라보는 나는 대상화된 자아를 바라보는 자아이니까 주체로서의 자아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할까? 주체로서의 자아. 그런데 자아 성찰의 과정에서 두 자아 사이에는 뭐가 생긴다? 괴리가 발생하죠. 자신이 원했던 얼굴과 실제 거울에 비친 얼굴이 일치하지 않듯 주체로서의 자아가 지향했던 이상적 자아의 모습과 실제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객체화된 자아로서의 뭐를 갖기도 한다?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갖기도 하지만 이걸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시를 아직 읽지 않았지만 뭔가 내가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된 자아끼리 괴리가 있고 그 괴리에서 뭐가 생긴다? 화해하는 게 생기겠구나 라고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시를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시를 읽었는데 나시 제목이 자화상이야. 자기를 그린 거야. 그럼 얘를 한번 볼게. 여러분,
딱 시를 보셨을 때 우리 형식상 특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 처음과 끝의 구조가 같나요? 같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여기 이런 거 우리 무슨 구조라고 하지 얘들아? 그렇지. 모르면 지금 알면 돼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수미상관 구조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 첫 번째, 운율 생겨요.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두 번째, 의미가 강조가 되죠. 세 번째, 여운을 형성하고. 네 번째, 구조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너무 이제 줄줄 외워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러면 저랑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화자의 정서 변화가 되게 잘 나타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노란색 펜 꺼내서 화자의 정서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일단 읽어보죠. 우물 속에는 보세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물 속의 풍경이 어떻죠? 아름답죠?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 표현 방법 나열되고 있지? 그럼 이거 무슨 표현이지 얘들아? 열거법이라고 하지. 자, 그리고 누가 있죠? 한 사나이가 있죠. 그럼 이때 사나이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우물을 쳐다봤더니 한 사나이가 있어. 그럼 이게 아까 뭐가 되는 거야? 대상화된 객체가 되겠죠. 그쵸? 얘는 누가 돼? 화자 자신이 됩니다. 우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이 우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더니 걔가 어때? 미워요. 형광 펜 드세요. 미워요. 자, 그 다음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그 사나이가 어떻게 됐죠? 가엾어집니다.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감정이 변화되죠? 자, 돌아가서 들여다보니까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요. 정서 변화를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리워집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이잖아. 근데 자기 자신이 미워. 그럼 뭐야 이거? 괴리지 괴리.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닌 거야. 그래서 미운 거야. 근데 또 보니까 불쌍해. 근데 또 미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된 거지? 그리워지는 거야. 화자의 정서 변화 있죠? 요게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서가 나왔을 때는 체크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정서 변화는 항상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왜 얘가 믿고, 얘가 왜 가엾고, 다시 믿고, 그리워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계속 한번 보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 있고. 자, 그런데 뭐가 추가됐죠? 여기 밑줄 치세요. 변화된 거 볼게요. 추억처럼 누가 있죠?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 한번 읽어볼게요.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 우물 속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있어요. 근데 내 모습을 여기 이렇게 비추는 거야. 얘가 이제 한 사나이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미워. 왜 미워?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미운 거야. 근데 또 돌아가서 보니까 가엾어. 불쌍한 거야. 자기에 대한 뭐지? 이런 걸 연민이라고 그래. 자, 다시 갔더니 미워. 그리고 다시 그리워지지. 그런데 첫 번째 연에서는 사나이가 없었는데 마지막 연에서는 사나이가 추가됐지. 그건 뭘 보여주냐? 화해를 보여주는 거야. 자아의 화해. 자, 괴리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 자연 풍경 속에 내 모습이 여기 들어감으로써 자아가 화해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윤동주 시인이 언제 작가다? 일제강점기 작가야. 요걸 알아야 돼. 그럼 윤동주가 살았던 곳은 시대는 일제강점기야. 근데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모습이 어때? 미워. 왜?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해. 막 저항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미운 거야. 근데 또 시대 상황에 그렇게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이 가여운 거지. 그리고 미워. 그리고 자기 옛날 모습이 그리운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자아가 화해돼서 추억처럼 그 우물 속에 사나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아의 분열 그리고 화해에 이르는 시가 됩니다. 요거. 그리고 하나 얘기해볼게요. 동덕여고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 하나 얘기해볼게요. 얘 있죠. 요거 심상을 한번 물어볼게요. 심상. 이 동덕여고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파란 바람 무슨 심상일까? 여러분 파란 건 무슨 심상이죠? 시각이에요. 자, 바람은 뭐죠? 네, 촉각이죠. 그럼 얘는 무슨 심상이에요? 파란 바람이지. 촉각의 시각화. 공감각이 됩니다.
얘가 나온 적이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시도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녹을 닦습니다. 공초라고 돼 있지? 근데 공초가 뭔지 몰라. 연작식 한 거 같아. 하나 보면 자, 새롭게 이사를 왔어. 그럼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이사를 왔어요. 근데 형편없이 더럽게 쓸어있는 휘갈빛 대문에 녹을 닦은 거야. 녹슨 문을 닦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뭐하지? 돌아보죠.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쓸어있을지 라고 얘기했지? 이게 뭐야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자,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고 있죠? 그 다음에 형광펜 정서 나오면 제가 밑줄 치라고 했어요. 어디 있어요? 부끄럽고 죄스러워. 자기의 생애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도 몰랐다. 나는 자 나왔네. 그러면 화자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드러났지? 나는 대본의 녹을 닦으면서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야. 그랬더니 비늘처럼 총총이 돋쳐있는 지그저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회한의 슬픈 역사. 여러분 정서 나왔어요? 형광펜 넣으세요. 회한의 슬픈 역사. 자기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회한. 여러분 회한이라는 단어 모르면 안 돼서 적어놓을게요. 후회와 한스러움이야. 대부분 후회하고 한스러운 건 어떨 때 느끼죠 우리?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느끼지?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야. 많이 넣은 거예요. 후회와 한스러움을 느끼는 걸 뭐라고 한다? 회한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슬프다고 했죠? 슬픈 역사. 자기의 삶이 회한의 슬픈 역사야.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그렇게 살아온 몇 살? 43해. 화자가 나이가 43살인 거 알 수 있죠? 수많은 불면의 촉수. 촉수가 뭐야 얘들아? 그 말미잘 같은 거 촉수잖아. 근데 그걸 불면의 촉수라고 평가.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렇게 보면 돼.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뾰얀 사랑까지 내 영혼 속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스태어 쓸어있는 걸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고 했지? 그러면 이 문지르는 행위가 왜 생긴 거야? 이 슬픈 역사를 뭐 하기 위해서? 지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었다? 온몸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채점했어요? 자, 83번 볼게요. 달을 바탕으로 나와 달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앉아서 좀 수업할게. 그리고 너무 졸리지? 내가 이렇게 조용히 말하니까 목을 쓸 수가 없어. 목에서 피가 계속 나. 득음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목에서 피가 난다니까 지금 계속? 피 맛이 계속 올라와. 그래서 하고 있어 지금. 아휴, 제가 너무 무리했어요. 제가 저번 주도 아니네. 제가 이번 주에 디즈니랜드 갔다 왔거든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디즈니랜드야. 1시간 자고 갔어. 말이 되냐? 일요일날 퇴근하고 12시에, 11시쯤 퇴근했거든. 집에 가니까 11시 반이야.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GPT한테 얘기했지. 나 잠을 좀 재워줘. 그랬더니 GPT가 호흡을 하래. 호흡에 집중하래 막. GPT 덕분에 1시간 잤어. 잠이 안 온다? 아 그리고 디즈니랜드 간 거야. 비행기에서 1시간 자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그리고 또 갔다 왔지.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도 갔다 오고. 몸살 났어. 그래서 너무 무리했어. 내가 가서. 근데 나 또 갈 거야. 너무 재밌어. 미쳤어. 니네 가봤어? 나 갈 거야. 또 갈 거야. 너무 재밌어. 가봤어? 디즈니랜드? 왜 어렸을 때 안 갔지? 다 커가지고. 다큰 어른 돼서 아니야.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문제 풀 때 제가 좀 부탁 하나 할게요. 답만 쓰지 마세요 제발. 숙제를 왜 제가 맨날 내주겠어요. 답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온 거 같지? 그치? 그만둬도 돼. 못하면 그만둬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냥 적당히 묻어가는 학원 많아. 대형 같은 데 가면 내가 뭔 짓을 해도 상관을 안 해.
거기 가면 돼. 뭐 굳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 선생님 맨날 숙제 검사하고 진짜 너무 싫다. 왜 이렇게 나를 옥죄어 오지? 숙제 검사 맨날 숙제 제출하세요. 숙제 제출하세요. 너무 집착하잖아, 그치? 근데 나는 있잖아. 나는 국어는 진짜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국어는? 왜냐면 스스로 읽을 수 있으면 학원을 안 다녀도 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맨날 숙제하는 거. 안 하니까. 그거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국어는 남의 수업을 듣고 뭐 공부를 하고 정적이 안 나와 여러분. 고등학교가 달라 중학교랑. 중학교는 수업 들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아니야 얘들아. 진짜 엄청 꽈버려. 특히 동덕여고 장난 아니야. 그거 알지? 소문 들어서 알지? 미술하는 애들이 다 가기 때문에 미술하는 애들이 국어랑 영어만 존나 파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애들이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등급이 안 나와. 등급이 1등급 컷이 거의 대부분 90점대 초반 아니면 80점대 후반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제가 봐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서울고는 상대적으로 괜찮아. 갈만해. 서울고 갈 수 없잖아. 여학생이라서. 그치? 서초고도 어려워. 서초고는 범위가 장난이 아니야. 서초고는 시험 범위가 막 모의고사 몇 회분을 막 줘. 그거 어떻게 대비해? 동덕은 할만하다니까 그래도. 공부만 성실히 하면 서울도 할만해.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려봐 빨리. 지금 차려야지 언제 차려? 국어는 절대 안 올라. 내가 얘기하지 마. 3년을 해봐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늘어. 자기가 읽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83번 봐봐. 제가 오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죠? 예. 그리고 저의 팬클럽 이름이 지금 딱 절반 됐어요. 알고 계세요? 팬클럽 아세요? 제 팬클럽 있는 거? 모르시죠? 팬클럽 이름이 딱 절반 됐어요. 둘 중에 하나야. 블링이 아니면 애몽이야. 너 재투표해야 돼요. 딱 반반 됐어요. 단톡방 초대 안 됐는데. 누구요? 너요? 그래요? 그런가요? 미안해요. 초대해줄게요. 단톡방 있어. 초대해줄게요. 그 저기 반반 나와가지고 재투표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해보자. 83번에. 너무 힘들어. 자 여기 어디? 어디야? 83번에. 몇 번이야? 2번이야? 맞아. 답이 2번이거든? 근데 자 2번 이렇게 하지 말라고. 2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저한테 설명해보세요. 왜 2번 했어? 얘기를 해봐. 말을 못하지? 그러면 또 못 푸는 거야. 왜 2번일까요? 맞춰봐. 여러분 불면의 촉수가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괴리를 심화시키는 원인이에요? 원인이야? 여기가 틀린 거야. 원인이 아니지. 그래서 틀린 거야 여기가. 자 그러면 1번은 다 맞아? 나머지는? 이렇게 오답을 좀 해갖고 와. 자 84번도 한번 볼게요. 어디가 틀렸어요? 누가 틀렸냐? 84번에. 아니 얘가 지금 뭐하고 있냐? 노깃은 문을 닫고 있지? 그치?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전이야? 틀렸지? 여기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행위예요. 그죠? 녹을 닦는 게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이거 있죠? 불 붙일게요. 앞으로 문학 읽으실 때 여기 표현상 특징 있죠? 여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다가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써놨어요. 보이시죠? 자 원경으로 근경으로의 시선이동 있지? 여러분 시선이동은 화자가 옮겨지는 거랑 안 옮겨지는 거 다 봐야 돼. 한번 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원경은 먼 데서 가까이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근경에서의 원경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 화자가 이동해. 내가 여기를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어디론가 가. 그러면 얘는 공간의 이동이야. 자 그런데 화자가 이동을 안 해. 이동을 안 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져. 그리고 얘는 시선의 이동력. 이해됐어? 적어놓으세요. 혹시 지금 덥냐? 아니야? 추워? 내 온도가 조절이 안 돼. 지금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자, 그 다음 반어적 표현 뭔지 뭐 아시는 분? 뭐야? 태연이, 너 반어적 표현이 뭐야? 반대로 표현하는 거? 맞아. 알고 있네. 반어적 표현 있냐? 없지? 과거, 현재, 대비 있어? 대비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줬다라고 돼 있지? 여러분 대비랑 대조는 사실 좀 다른 거예요. 대조는 차이점이고요. 대비는 비교해도 되고 공통점, 차이점 얘기해도 상관없어. 얘가 좀 넓은 범위야. 알았지? 이해됐어? 자,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 계절감 환기하는 소재가 어떤 거 있지? 뭐 있어요? 계절감 환기하는 거? 여기 없지?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성하여.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성하여서 대상의 이미지를 부채하고 있다 이러면 맞는데 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봐봐. 85번에서 잠깐만, 아니다, 있다. 여기 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여기서 뭐야? 사랑. 사랑이 뭐라고 돼 있지? 뽀얗다라고 했어. 자, 그럼 보세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혹은 추상적 대상. 근데 걔를 어떻게 하지? 시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상적 대상을 시각화 혹은 구체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동덕여고에서는 이거 정말 많이 내요. 무조건 내요. 시험 문제에서 문학작품에 이게 있다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외로움을 마셔요. 뭐예요? 추상적인 거지? 걔를 마신다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추계구라고 합니다. 저희가 추계구. 추계구 또 뭐 어떤 거 있을까? 이거 만들으라고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이거를 장문으로 하라고 나왔어. 동덕여고에서. 왜? 서술형으로 나왔다니까? 예시를 하나 들으라고. 이렇게 써야 돼, 네가. 또 뭐가 있지? 써보세요. 자, 부지런한 계절 보이시죠? 계절도 추상적인 겁니다. 걔가 피고 지고 꽃처럼 표현했지? 얘도 구체한 겁니다. 됐어요?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나와요. 추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숙제 안 했어요? 채점이 안 돼 있어요? 채점 다 불러드릴게요. 손 들고 채점해보세요. 제가 소설 읽는 방법도 알려줬죠?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채점해보세요. 이쪽이야. 86번에 3번, 87번에 5번, 88번에 2번, 89번에 1번, 90번에 5번, 91번에 3번. 자, 여기서 틀린 것만 얘기할게요. 이거 돌다리 다 할 필요가 없고. 88번 볼게요.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농토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 아버지는 전통적인 관점이고 아들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했어. 그랬을 때 틀린 거 찾는 거죠. 88번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그러면 얘는 아버지의 관점과 아들의 관점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문제야. 그럼 여기 보세요. 2번을 먼저 보세요. 아들이 나무다리가 있는데 왜 돌다리를 수리하냐고 말하는 장면에서 이때 나무다리가 전통적인 게 아니라 얘는 현대적 가치야. 돌다리는 전통적 가치지. 아들은 어떤 입장이라고?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현대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이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맞나요? 요거는 누구의 인식이지? 아버지지?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틀린 거야.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걸 긍정하고 있는 건 아버지지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봐봐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독서를 하실 때 아버지, 아들과 달리 아버지는 얘기했잖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인식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인식 차이가 문제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또 질문하세요. 다 안 할 거야. 80, 질문 안 하면 안 돼. 질문해. 틀린 거 다 말해도 돼. 91. 91번 한번 볼게요. 얘도 근데 봐봐라. 아니 여기 봐봐요. 신세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 구세대의 정신적 가치관. 이게 누구야? 아들이고 얘는 아버지지? 근데 이러한 대립이 뭘 매개로 이루어진대? 땅! 땅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인간의 삶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애정으로 생각하는 구세대. 이건 아버지 세대지. 땅을 단순한 물질의 교환 수단으로 생각하는 신세대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것이다. 아까 보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면 몇 번이죠? 이것도 똑같아. 창섭이 아버지, 그다음 또 아버지. 틀린 거 찾아볼게. 창섭은 땅을 단순한 물질의 교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맞잖아. 땅을 팔아 양관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아버지가 두필과 일구를 쓰는 건 물질적 이해관계를 떠난 구세대의 땅에 대한 절대적 애정. 아까 본문에 있었잖아. 자, 3번. 땅을 용문위에 팔아서 땅값을 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서는 가치관의 인정을 통해 그 세대와 신세대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 아들이 만족하는 결과 이게? 아니지. 땅을 팔아가지고 병원을 짓는 게 아들이 원하는 거잖아.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 자기는 땅 팔아가지고 농부한테 줄 거라고 하잖아. 그러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아버지가 여기서 얘 말을 들어주지 않아. 땅 안 판다고 해. 거절한다고. 근데 아들도 어때? 아버지가 땅 안 판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지.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답을 뭘로 했어? 땅을 재산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구세대의 가치관. 구세대가 신세대의 가치관을 인정해야 한다는 작가의 요게 어려운 거야. 가업을 잊지 않은 아들을 탓하지 않는 아버지를 통해 구세대가 신세대의 가치관을 인정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들어오는 건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문항 또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감자 저거 좀 꺼주세요. 감자 뭐하는 거야? 감자 귓구멍에 뭐가 들어간 거죠? 현지야 저거 좀 꺼줄래? 잠깐 쉬었다가 문법 하겠습니다.